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목요일 프레스 라이브 구경호입니다. 조금 전 10시부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오늘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이 조금 전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11시에는 공수처의 브리핑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윤 대통령 가결 직후인 12월 25일 이후 처음으로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일단 모두 발언에서는요, 최근 전국 위기를 딛고 기업이 앞장서는 듯한 등의 방식으로 경제를 살려가자. 자, 그리고 탈이념, 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밝힌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진행 중인 질의응답 보시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예측과 벗어나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또는 뭐 국민의 기대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알아보자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런저런 분석이 있긴 합니다만 저희로서는 우리가 항의하는 저항하는 야당 소위 약자의 입장이었다라면 지금은 어쩌면 그 강자가 제거된 일종의 갑의 위치, 우월적 위치에 있다고 보고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매우 더 높아졌거나 아니면 민주당에 대한 요구 수준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더 낮은 자세로 더 책임성 있게 우리 역할을 재정립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정책의 방향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심각하게 좀 재점검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디지털타임스 안소연이라고 합니다. 지금 추경 논의를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여당과 어떻게 협상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그 유승민 전 의원이 자꾸 방송에서 대표님이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 중 최약체라고 하셨는데 이게 아마 지지율 하락이랑 사법 리스크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돌파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원래 뭐 정치인들은 말로 먹고 사는 거니까 각자 입장에 따라서 말씀해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코멘트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추경에 관련해서는 어젠가 그저께 그저께인 것 같네요. 그저께 이제 국정협의체 실무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로서는 지금 경제 회생이 매우 중요하고 또 일선 경제 현장이 너무 나쁘다. 특히 내수 경기가 너무 심각하게 안 좋아서 골목이나 서민들의 삶이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해서 내수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돼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기재부도 그렇고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당이 여당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하여튼 국민의힘이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진척이 없었어요. 정부도 역시 국민의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지금 정치적 이유로 방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좀 각성하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분요. 마이크 좀 전해주세요. 이쪽, 예, 먼저 하세요. 예, 마이크 있으니까요. 예, 먼저 하시고요. 예, 앞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조선일보 김상윤 기자라고 합니다. 정치권에서 최근 개헌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대선 때 제 입장 또 당의 입장을 설명드린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저 데일리안의 김찬주 기자라고 합니다. 대표님께서 꾸준히 국민 통합을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22대 국회 들어서 좀 탄핵이나 특검법 그리고 거부권이 예고된 이제 정쟁 요소적 입법 등 좀 정치권의 논란이 좀 상당했습니다. 근데 민주당 그때마다 좀 민심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에 어떤 국민은 좀 호응을 했고 또 어떤 국민은 반발을 했습니다. 이처럼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다양한 의견을 좀 표현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국민은 좀 어떤지 정의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국민에 대한 학술적 토론을 해야 되는데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셨습니다. 주셨는데요. 10분간 모두 발언을 했고 지금 30분째 기자들과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내용도 있었고 다소 좀 불편한 질문에는 소극적으로 답변을 넘긴 듯한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자, 윤지원 기자 일단은 주요 쟁점 질의들 그 답변들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일단 이재명 대표는 오늘 모두 발언, 10분 정도 되는 모두 발언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것이 바로 회복과 성장이었습니다. 지금 뒤로 오는 백드롭에도 그 내용이 적혀 있는데 회복과 성장이 시대의 과제다라고 밝히면서 경제 성장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기업의 성장 발전이 곧 국가 경제 발전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던 시대에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난번 대표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사회 대신 어떤 성장 공약으로의 전환을 암시한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이어서 질의응답이 이어졌는데요. 먼저 지지율과 관련된 질의가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이전으로 지지율이 돌아간 이유에 대해 물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과 탄핵 재판이 지금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의 큰 책임과 역할을 기대하는 것 같다.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고요. 이 민주파출소와 카톡 검열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르고 단순하게 전달하는 것은 충분히 경고하고 시정하면 되는 문제라면서도 극단주의 세력의 가장 큰 자원이 가짜뉴스다. 가짜뉴스가 계엄의 이유가 됐다면서 심각한 범죄 행위는 처벌해야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요. 거부권을 남발해서 경제 안정이 아닌 경제를 해치는 행위만 하고 있다면서 철저하게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사법 리스크와 정치권의 개헌 논의 등에 대해서는 앞서서 저희가 짧게 보여드린 것처럼 직접적인 답변은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볼 텐데 강전혜 부위원장님 일단은 이 여론조사 하락 관련해서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지도부에 이 하락의 원인을 좀 찾아봐라라고 좀 주문했던 걸로 보이는데 일단 국민의 뜻인 것 같다라고 답변을 했네요. 맞습니다. 오늘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민주당에서 여론조사 특위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론조사 업체들에 대한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계속적으로 나왔고 사실상 그런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측에서는 좀 강행을 할 것처럼 보이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론조사 특위와 또 조금 아까 잠깐 얘기했던 카톡 검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시기에는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카톡 검열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듣기로는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론조사 업체에 대해 문제 제기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초반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한 40%가 넘게 나오는 여론조사 업체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에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하였는데 선관위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갤럽이라든지 MBS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진보 쪽에 조금 더 가깝다는 평에는 리얼미터마저도 어떤 오차 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이 앞서는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어떤 그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수치보다도 경향성을 봐야 되는데 경향성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의 여론조사 업체가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 민주당이 마치 업체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게 국민적 반감이 있었고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약간 한 발짝 물러선 것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네. 자, 많은 질의응답 중에서도 여론조사부터 저희가 짚어봤던 이유는 아무래도 국민들이 현 정국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 얘기부터 좀 들어봤는데 김종욱 행정관님 좀 많은 답변 중에서 어떤 것들이 좀 눈에 띄셨습니까? 저는 핵심적으로 그 내용 중 이념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아 실용주의가 성장 동력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내란이라고 하는 큰 축의 민주원정이 흔들리는 문제를 막아내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경제적 침체에 의해서 민생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이 두 가지 문제. 그러니까 국민들이 매우 답답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파괴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고 그다음에 살아가고 있는 민생 경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응답을 해야 된다. 저는 이 문제는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야 모두 마찬가지,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본인이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기본소득이라고 얘기하는 분배 정책들보다는 일단 성장을 만들어내는데 주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어떤 반응하는 측면들을 얘기한 것 같고요. 계속 다 아시겠습니다만 계엄이 일어나고 난 직후에 거의 유동성 60조 정도로 공급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실질 GDP 같은 경우도 6조 한 3천억 정도가 증발했기 때문에 1인당 50만 원 정도의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저희 내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민생이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제일 정당으로서 제일 야당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안정감을 제공을 하고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것에 주목한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여론조사 문제와 관련해서 보수가 결집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 민주당이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여론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민주당 내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준비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전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 민심의 변화에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기자회견이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당대표로서 신년 기자회견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내용을 봤을 때에도 어떤 경제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기업 경쟁력 강화라든지 자본시장 선진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실상 야당 측에서 지금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는 것은 좋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아까 행정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보수가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결집을 하는 이유의 중심에는 이재명 당대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사람이 당연히 당대표니까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되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오늘 이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또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이 바로 오늘 오후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항소심이 진행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자들이 안 물어볼 수가 없는 부분들 그리고 왜 지금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들어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고도 지금 바깥에서 저런 정체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 국민들께서 반감을 가지실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이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스피커를 정하는 데 있어 민주당 내부에서 좀 고민이 깊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기 관련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슷한 취지의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내용입니다.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지연을 위한 황당무계한 침대 축구 전술이 점입 가경입니다.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조항, 즉 허위사실 공표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오늘 신년 기자회견 일정을 잡았습니다. 오후에는 여야 합의도 없이 갑자기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 일정도 잡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후 재판에 출석하겠다고 하는데 지난주 대장동 재판 때처럼 본회의 출석을 핑계로 조퇴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번에도 또 재판 일정을 미뤄보겠다고 조퇴한다면 그건 파렴치범입니다. 지지율 하락의 이유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기한테 원인이 있는데 왜 여론조사 업체의 팔목을 비틀고 있습니까? 다이어트에 실패해놓고 체중계를 부수는 꼴입니다. 연쇄 탄핵, 입법 폭주부터 인정하고 사과하십시오.
네, 행정관님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는 여론조사 하락이 원인을 따져봐야 되는데 여론조사 기관을 조사하느냐 이런 비판 내용 같습니다. 예, 뭐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 조사를 하냐 이런 얘기 같은 경우는 지레짐작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 문제 제기가 내부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지금 다 닥치고 있는 문제가 보수 과표집은 사실입니다. 근데 보수의 과표집을 여론조사 기관이 통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에요. 어느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ARS 조사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전체적인 샘플을 채우는데 네. 요즘에는 3시간, 4시간이면 채워지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보수가 즉각적인 반응을 한다는 건데 보수가 즉각적인 반응을 한다는 건 두 가지겠죠. 보수가 과표집된다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보수가 응집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저는 그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사기관에 대해서 여론조사기관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스스로가 그것을 어떤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외부의 힘을 가해서 이것을 통제할 방법도 없다. 저는 여기까지는 동의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여론조사의 흐름과 관련해서 그 원인이 이재명 당대표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이 탄핵이 발생한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 때문에 벌어진 문제인데 그 이후에 내란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그대로 그 자리에 두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야당 모두가 모여서 그리고 여당의 일부가 참여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한 거예요. 그 이후에 이재명 당대표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모든 원인을 이재명 당대표에 모는 그러니까 2년 6개월 이상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재명 비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무능한 집단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파렴치범이라고 얘기해요.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제부터 이 얘기는 자기 스스로가 침뱉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피의자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출석 요구 3번, 그다음에 체포영장 1번, 그다음에 뭐 구속적부심 온갖 것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파렴치범입니까? 제가 볼 땐 잣대를 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동일하게 되셔야 돼요. 저렇게 가혹한 잣대를 대는 건 매우 무리가 있고 이 내란 상황마저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 전 그것이 지금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선거운동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그렇다면 과거에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나왔던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왜 그동안 침묵하지 않았는가? 작년에 있었던 보궐선거에 있어서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당시 김어준 씨가 운영하고 있는 여론조사 꽃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3%포인트 승리하는 것으로 승리하는 것을 나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후보가 22%포인트 차로 승리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단 한 번이라도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입맛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지금 이제 와서 여론조사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그렇다면 왜 과거에서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문들도 드는 지점입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조금 얘기했습니다만 조기 대선을 말씀드리기가 부적절하다. 조금 전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특별히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어쨌든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오늘 기자회견도 잡은 걸로 보이고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관련 여론조사도 오늘 아침에 2개나 나왔는데 이 부분 한번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와 여권 잠룡들 양자 대결시, 다자 대결시 이런 조사가 나왔는데 눈에 띄는 게 이재명 대표와 여권 잠룡들 예를 들어 김문수 장관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시장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보신 대로입니다. 여론조사 공정에서 실시한 건데 이재명 대표가 오차범 안에서죠. 좀 앞서는 걸로 나온 부분도 있고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은 김문수 장관이 앞서는 것으로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강진영 부위원장님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보수 결집이 굉장히 공고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어찌 보면은 중도층도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최근에 2030 청년들에 대한 여론조사 추이를 봤을 때도 여론조사 업체들의 어쨌든 경향성을 봤을 때 굉장히 국민의힘 쪽으로 많이 넘어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2030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합리적이고 어떠한 정치적인 부분들보다는 그때 공정성이라는 것에 굉장히 좀 방점을 두고 있는 집단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이라는 사태에 있어서
대통령이 잘못한 것들을 넘어서 이제는 그 전에 있었던 그 민주당의 폭주 그리고 비상계엄 이후에도 지금 민주당이 어떠한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든지 예산안을 삭감한 채로 그대로 통과시킨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중도층이 이전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나중에 어떠한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그 보수를 집결하는 데 있어서 중심축으로서 이제 이미지화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미지가 조금 비슷해 보이는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든지 원희룡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김문수 지사에게 이제 표가 모이는 것에 있어서 네.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지금 저 수치를 봤을 때 김문수가 뭐 정말 나오겠냐 뭐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중도층이 왜 민주당에게서 떠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조기 대선이 일단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지만 일단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김종국 행정관님 일단은 김문수 장관이 나올지도 안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한 여론조사에서 일단 이재명 대표에게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는 것, 또 김문수 장관이 좀 뜨는 현상 관련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뭐 일단 기본적으로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 그리고 보수 결집 자체가 저희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지지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어떤 지금의 트렌드, 추세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인정을 하는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는 지표 자체가 평균적인 국민들을 대변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호남 지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25%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35%가 나오는 조사들이 대부분 많이 있어요. 네. 이건 보수가 매우 과표집돼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김문수 장관이 뭘 했습니까?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매우 극우적인 발상을 가지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 저렇게 지지율이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이라고 하는 적어도 인지도가 훨씬 더 높고 상식적으로 어떤 지자체 선거에서 이기고 법무부 장관, 당대표까지 했던 인물들을 능가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네. 저는 그건 과잉대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좋아할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우 예를 들면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됐을 때 말씀하신 지금 중도층이 흔들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부분적인 흔들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만약에 김문수 같은 인물이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대선 후보로 등장을 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저 정당은 저런 극우적인 인물들을 후보로 내세울 수 있는 정당이구나라는 측면에서 중도층 같은 경우가 저 당은 안 되겠다고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전 그래서 여론조사의 수치, 추세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만 그것이 드러내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각 정당이 면밀하게 파악하지 않는다면 숫자 노름에 어떤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특히 제가 이제 민주당 쪽을 대표해서 나와서 패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변화를 잘 추적해 봐야 되고 중도층이 어떤 의미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처리하고 있는지 또 그다음에 보수층은 무엇 때문에 결집하고 있는지를 잘 판단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대응 전략들을 잘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준혜 부위원장님. 그러면 김문수 장관의 어떤 급부상이 네. 일시적일지 혹은 뭐 탄핵 심판 이후랄지요. 어떤 이벤트마다 지속이 계속 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원희룡 전 장관만큼 잘 알고 계시지는 못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그 며칠 전에 있었던 TK 신년 인사회에 김문수 장관이 참석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김문수 장관이 여론조사에 이름이 오를 때는 주관식으로 할 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좀 이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니까 이제는 뭐 ARS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항목안에 김문수라는 이름을 넣은 것이거든요. 근데 김문수 장관이 이번 비상계엄 이후에 국회에서 뭐 국무위원들 다 일어나서 사과를 하라고 했을 때 혼자 앉아 있었던 부분들이라든지 좀 그동안에 강성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보수층을 집결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오전에도 이진수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민주당의 폭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제동을 걸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또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먼저 냈고, 그래서 검찰에서 거기에 대해서 기각해야 된다는 형태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좀 지연시키려는 모습들을 보이는 게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2030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성에 좀 해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동안 더 국민의힘의 이제 집결은 더 가속화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김문수라는 인물이 조금 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진수 방통위원장 탄핵이 기각됐다는 부분은 저희가 잠시 뒤에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공수처입니다. 과천 정부청사 내에 있는 공수처 브리핑 룸인데 윤 대통령 조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좀 비판 여론이 일군 공수처가 많이 비판을 받고 있고 무용론까지 이루고 있고 역할을 하는 게 없다 이런 부분까지 있는 상황에서 잠시 뒤 11시부터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이와 관련해 브리핑을 할 걸로 보이는데 아마도 이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지 않을까, 아마도 추측입니다만 송부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걸로 보이는데 윤 기자, 어떤 지금 내용이 좀 나올 걸로 보입니까? 이 외에도? 네, 지금 공수처는 지난 15일에 윤석열 대통령을 가까스로 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체포 당일을 제외하고는 세 차례나 강제 구인 등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한 상황인데요. 검찰로 그래서 사건을 좀 일찍 송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브리핑 시작되는데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재승 차장입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도 열악한 공수처 건물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기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공수처는 오늘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공소 제기 요구 결정을 하였습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발생 직후 사실상 공수처의 수사 인력의 전부인 부장검사 2명, 평검사 9명, 수사관 24명 및 처차장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TF를 만들어 50하루 동안 온 힘을 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수처는 사안의 중요성과 엄중함,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하여 이번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주요 수사 경과와 결과를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사 경과입니다. 2024년 12월 3일 피의자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 대해 공수처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즉각적으로 비상계엄 TF를 조직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 및 국가수사본부도 수사를 개시함에 따라 공수처는 중복 수사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2024년 12월 8일 공수처법 제24조 1항에 근거하여 검경에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12월 11일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함께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공수처는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주요 피의자들의 내란 사건 등을 원활하게 이첩받게 되었고 12월 18일 검찰로부터도 사건을 이첩받게 되었습니다. 중복수사 논란을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12월 18일 문모 전 정보사령관을 체포하고 이틀 뒤인 12월 20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12월 30일 총 5회에 걸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수색영장, 통신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공수처의 2025년 1월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의 조직적 방해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같은 달 7일 피의자에 대한 2차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공조수사본부를 통해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에 철저히 대비하여 같은 달 15일 10시 33분 체포영장을 집행함으로써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 당일 피의자를 공수처로 인치하여 약 10시간에 걸쳐 피의자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피의자는 체포 당일 조사 과정에서도 관할 위반, 수사권 문제 등을 주장하며 다른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였고, 같은 날 체포영장 발부 법원인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 적부 심사를 청구하였지만 다음 날 기각되었습니다. 공수처는 1월 17일 범죄 사실 및 구속의 필요성을 상세히 소명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1월 1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에서 피의자가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가 있다라고 설치하였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공수처법 제26조 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피의자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있으며 구속 이후 공수처의 피의자 신문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호처는 비화폰 등 압수수색도 계속 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수처가 계속 조사 시도를 하기보다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그동안의 수사 자료를 종합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금일 공소 제기 요구 결정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 공소 제기 요구를 하면서 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는 것입니다. 이어 이 사건 주요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의자의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피의자의 범죄 사실 요지는 피의자가 전 국방부 장관 및 군 사령관들과 공모하여 2024년 12월 3일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하여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건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기존 국가수사본부 및 검찰의 수사 결과뿐만 아니라 공수처 자체 수사로 확보한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하기에 되었습니다. 공수처는 피의자가 비상계엄에 얼마의 병력 투입을 원했는지에 관한 진술, 비상계엄 해제 직후 국회의원 체포와 또 다른 비상계엄을 언급한 진술 등 여러 군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전에 만남을 가지며 계엄을 모의한 정황 등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여러 혐의 사항에 대해서도 다수의 주요 증거를 확보하여 이를 기록화하였습니다. 이후 향후 조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수처는 금일 검찰의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함과 함께 피의자에 대한 기록 전체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할 예정입니다. 특히 조사를 회피하고 있는 피의자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피의자 신문조서 초안과 영장 청구 관련 자료 등도 모두 수사보고서로 편철하여 검찰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관계 수사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과정 하나하나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조수사본부의 일원으로서 수사 인력을 파견 지원해 주신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중요한 증거 자료를 제공해 주신 검찰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국가수사본부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지원해 주셔서 법 집행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공수처는 피의자에 대한 공소 제기 요구 결정을 하였지만
아직도 공수처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된 다수의 피의자들과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공수처는 앞으로도 계속 대상자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엄정하게 비상계엄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전에 공지드린 대로 촬영은 주요 내용 설명까지만 진행됩니다. 장내 정리 후에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촬영 중이신 카메라는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강제 구인이나 방문 조사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더 이상 조사가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 일단 검찰로 다 좀 조기에 좀 넘겼다, 송부했다, 이첩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최장 20일인데요. 원래는 열흘 그리고 법원에서 한번 연장 신청을 하고 연장 허가가 나오면 열흘을 더해서 20일 네. 정도를 그 피의자의 신병 확보한 채로 조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공수처와 검찰이 한 열흘 정도씩 나누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공수처 입장에서는 28일 정도에 넘기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연장 신청의 그 과정에 있어서 중간에 체포적부심을 했었던 시간이 빠지는 것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검찰과 공수처가 해석이 다른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법원에서 판단을 한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한 27일 경에는 넘겨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이 23일이거든요. 근데 공수처에서 최대한 수사 본인들이 한 열흘 정도 할 거라고 이야기한 거를 다 채우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있었음에도 네. 불구하고 그동안에 공수처의 수사 무용론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마지막에는 대통령이 첫 번째 헌법재판 그저께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후에 구치소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진료를 위해서 병원을 들렀던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공수처가 몰랐었다라는 형태로 얘기를 했었는데 또 알고 보니까 알고 있었는데도 갔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 체포영장을 받을 때에도 수사권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부지방법원에서 받았고 또 문제가 되었던 형사소송법 배제 그 규정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 공수처가 요청을 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실패한 이후에는 갑작스럽게 경찰에 이 다음번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경찰이 진행을 하라, 위탁을 하는 형태로 이런 이야기를 해서 문제가 되니까 그냥 본인들이 하겠다. 또 이런 얘기들도 하지 않았습니까?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서 뭐 강제 구인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좀 피해자의 인권도 맞지 않고 그리고 조사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허술했던 부분들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공수처 수사 무용하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됐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공수처가 결과적으로는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이것을 오늘 당장 이제 검찰로 넘기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 측에서도 기존에 이야기를 했던 게 공수처에서 넘어오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보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서로 수사기관들 간의 알력 다툼처럼 보이는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감으로서 공수처가 오늘 이 기록을 송부하는 것을 넘어서서 좀 어떠한 다른 형태의 책임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강제 구인 쇼 아니냐 공수처에 최근에 이런 지적이 제기되었던 것도 사실이고 이러던 와중에 어제 한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윤정 기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당일에 공수처가 회식을 하며 반주를 마셨다라고 해서 좀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일이었던 지난 17일 저녁에 이 간부들이 고깃집에서 회식을 한 것으로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들이 준비해간 와인 등 반주도 곁들였는데 당시 식대로 약 40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하고요. 이건 5처장의 이 특정 업무 경비로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두고 네티즌들도 지금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과 검찰 특활비는 영원으로 만들더니 공수처가 한우 사 먹는 건 괜찮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네. 또 반면에 큰일을 하는 사람들의 회식 자리치고는 소박하다 이런 의견도 지금 공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김종욱 행정관님, 일단 공수처의 수사 능력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많이 제기가 돼 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윤 대통령 조사도 계속해서 실패한 부분, 그리고 어제 나왔던 어떤 술자리 뭐 회식이라고 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이 나왔던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오늘 검찰로 좀 조기에 좀 이첩하는 결과로 나왔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뭐 제가 볼 때 이제 이 사건을 가지고 좀 본말이 전도된 설명을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가 공수처가 자초한 것처럼 지금 예를 들면 보도가 되거나 해석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피의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출석 요구도 거부했고 체포영장도 거부했고 진술도 거부했고 진술 거부권은 있습니다만. 네, 윤 대통령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이 수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어떤 피의자 윤석열 씨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인데 그 문제가 공수처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는 또 예를 들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저희 경호처 직원에 대한 본인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법 집행을 저희 경호처와의 두 기관의 충돌처럼 얘기해버리는 사태.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 자체를 이 사건을 일으키고 이 사건의 수사를 받지 않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문제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수사를 진행하는 공수처가 문제 있는 것처럼 계속 몰아가는 방식들에 대해서 전 동의할 수 없다는 측면들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진술을 거부하니 공수처가 수사할 재량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검찰로 넘어갔다고 치자고요. 그럼 검찰은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수사에 거부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 검찰도 수사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검찰 가서 또 진술을 거부할 거 아니겠어요? 본인 말이 맞다면? 전 그렇다면 검찰도 수사할 수 없다. 그럼 그 논리대로라면 공수처나 검찰이나 아무것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경찰만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핵심적인 원인 제공자인 소위 피의자 윤석열 씨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사회적으로 아니면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 제기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뭐 제가 볼 때 술을 먹은 것 자체가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왜 공수처가 왜 구속영장 청구한 다음에 와서 와인을 먹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부분적인 질타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이 문제가 공수처의 어떤 무능 또는 수사의 문제점이라고 직결시키는 것 자체는 오히려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닌 공수처를 공격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제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공수처가 지금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서 조사하는 방식이 꼭 피의자에 대한 대면 조사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뭐 서면 조사라든지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피의자 이외의 다른 증거들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검찰에서 김용현 전 장관을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공소장의 내용을 봤을 때는 그 공소장 내용이 굉장히 풍부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김용현 전 장관과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 부인을 하겠습니다만 대통령이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했고 결과적으로 김용현과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을 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의 다른 조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공수처는 조금 아까 뭐 이야기한 것도 봤지만 본인들의 인력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인력을 외부의 다른 형태의 수사를 하는데 전혀 쓰지 않고 그저 보여주기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어떤 체포를 한다든지 구속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뭐 본인들이 대면 조사를 하는 형태 그리고 뭐 굳이 압수수색 영장을 예전에도 당연히 들어가지 못했었던 것을 어제도 또 가지 않았습니까? 경호처에서 거절할 것이 뻔하고 책임자의 승인이 없다는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 또 과거에 55경비단으로부터 그 출입에 대한 허가가 있다는 공문을 만들어냈다라는 이런 의혹들도 있는 이런 상황들.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의 대면 조사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태의 수사조차 시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것이 수사 역량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 좀 궁금한 건 여기서요. 일단은 검찰의 시간은 넘어왔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그러면 검찰 조사에는 네. 응할지 여부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기자들이 물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는 정확하게 대답하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법상으로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경찰뿐입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 측에서도 초반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네.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라는 걸 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공조수사본부는 법적인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수처가 어떤 경찰에 대해서 지휘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것도 법적으로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처음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있어서 법원에서 한번 판단이 나온 것이 있는데요. 이 과정에 조지호 경찰청장이라든지 그리고 김봉식 서울청장 이런 분들이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찰들도 연결이 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에게 수사권이 있다라고 당시에 법원에서 판단을 한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당시 김용현 전 장관의 영장이 발부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꼭 그 지금 대통령 측에서 이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수사권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원칙대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검찰에서 조사를 한다고 해도 대통령 측에서는 차라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겠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들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지 네.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도 조사를 못하고 기소로 바로 넘어가는 단계로 갈 아니죠. 수준이다. 검찰에서 만약에 경찰 쪽에 그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그리고 기소 자체만 지금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원칙대로 하면 지금 다시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와서 검찰에서 기소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 문제 관련해서요. 이게 직접 수사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검찰이 수사했던 김용현 공소장을 보게 되면 네. 모든 내용들을 자진 출석해서 다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소위 윤석열 대통령의 연루 의혹 자체가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공소장 내부에 김용현보다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더 많이 나왔던 사실이에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이라는 피의자가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한 김용현의 진술 또는 그 외에 9명의 진술 내용들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제가 볼 때 기소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기존에 나와 있는 공소장만 가지고 그냥 넘길 수 없는 측면들이 꽤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노림수를 가지고 계속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기 때문에 이 문제의 원인인 소위 윤석열 피의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는 행위 자체가 본인에게도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것을 유지하고 있는 것들은 소위 공개적인 재판장에서 여론전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매우 안 좋은 방식으로 법에 어떤 자기의 유리한 측면만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해야 될 행동이나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검찰에서도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어렵고 그리고 경찰로 이첩했다가 다시 받는 과정을 거치지 않게 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오늘 오후에 탄핵 심판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저께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진술들 그리고 오늘 오후에 김용현 전 장관과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헌재에서요? 네, 그런 내용들을 따서 기소 공소장을 꾸미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뉴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작 직전에 나왔던 뉴스죠.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 8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탄핵 소추됐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파면 여부가 5달 만입니다. 조금 전에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은 기각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곧장 직무로 복귀하게 되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목소리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국힘 원내대표 얘기까지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야권이 무리한 탄핵 수준으로 마무리나 이런 것도 우려가 되는데 기각 결정 이후에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헌법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상위의 법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야권에서도 그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기각으로 이재명 세력의 탄핵 남발, 입법 독재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오늘 이진숙 위원장 탄핵 기각 결정이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와 방송 탄압에 6개월이죠. 180일 가까이가 지났는데 할 일이 산적돼 있습니다. 직무에 복귀해서 급한 일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귀 후 어떤 업무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신지? 그건 이제 그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고요. 제가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하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그동안에 파악했던 업무하고 다를 수가 있으니까 다만 이제 중대성 순서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문제도 남아 있고요. 또
거대 해외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기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그런 업무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2인 체제라는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물론 일부 언론에서는 뭐 4대 4라는 그 숫자를 얘기를 하시는데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그 권한이 국민들이 법에 대해서 이런 심판을 해달라고 권한을 이임받은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그 숫자가 4대 4든 5대 3이든 탄핵에 관련해서 인용되기 위해서는 6표가 필요하고 그 6표가 충족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4대 4든 5대 3이든 기각 판단이 났고 이 기각 판단은 헌법재판소 전체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번 판결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언젠가 한 번은 지금 질문 주신 그 2인 체제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었다. 이번에 제가 헌법재판소에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한번 이슈가 될 뻔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다. 2인 체제는 적법한 것이다. 그리고 국회에서 어떤 이유로든 어깃장을 나서 상임위원을 임명을 하지 않을 때 행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2명의 상임위원들만으로도 필요한 업무를 행정부에서 하라 하는 것이 적법하다. 이런 의견을, 이런 판단을 헌법재판소에서 했고 다시는 국회에서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게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보람이 있던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문진 이사가 지금 집행정지 상태인데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실 예정이신가요? 그건 차츰차츰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국회에 혹시 추가로 상임위원을 좀 추천을 좀 빨리 해달라고 말씀을 하실 생각도 있으실까요? 그동안에 수차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네, 이진수 방통위원장이 오전 10시 탄핵 기각이 되고 나서 소감 그리고 지금 방금 바로 방통위에 출근하면서 나왔던 소감을 들어봤는데 윤정 기자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어떤 일 때문에였고 또 어떤 이유로 기각됐는지. 네, 야당은 지난해 8월에 이 위원장이 취임 3일차에 국회에 탄핵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됐는데요. 이 야당이 탄핵안을 의결한 이유는 5인 위원회 합의체인 방통위가 2인만으로 구성이 된 상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이 주요 안건을 결정한 것을 두고 이게 방통위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174일 만에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고요. 지금 말씀을 하신 내용 중에 뭐 4대 4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탄핵안이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6명 이상 재판관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4명의 반대로 기각이 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진수 방통위원장은 헌재가 2인 체제가 적법하다고 깔끔하게 판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방금 출근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김종필 행정관님 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짧게 여기에 대한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저는 헌재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매우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요. 행정 독재가 가능한 발판을 마련해줬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사람들을 임명하지 않고 있으면 그 2인을 가지고 대통령 마음대로 방송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측면에서 좀 매우 유감스럽고요. 앞으로라도 입법부 차원에서 2인 체제에 대한 어떤 대안적인 방안들을 만들어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대통령이 월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드는 절차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이브픽입니다. 어제 경기도 파주에서 일하는 태국인 노동자 형제가 로또 1등에 당첨됐습니다. 이들이 받게 될 당첨금 무려 약 40억 원이라고요. 지난 18일 1155회차 로또 1등 당첨 금액은 무려 40억 6,637만 원으로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약 27억 5,700만 원인데요. 한국에서 5년여간 합법적으로 근무한 태국인 형제, 한국의 조세 과정을 거쳐 이 당첨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태국 돈 약 1억 밭을 거머쥔 형제는 SNS에
머리카락이 곤두설 정도로 기쁘다라는 글과 함께 기념사진을 올렸고요. 절반씩 금액을 나누고 고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요. 태국에서는 하나로 약 3억 원만 보유하고 있어도 상위 1%에 달하는 부자에 속하는 실정이라 두 형제의 당첨금은 그야말로 3대가 평생을 일하지 않고도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 타지에서 고생 끝에 낙이 온 듯한 태국인 형제에게 많은 이들은 축하의 반응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한 제주항공 참사. 정부가 참사 피해를 더 키운 것으로 지목된 방위각 시설, 콘크리트 둔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방위각 시설 지지대를 지하에 묻고 활주로 안전구역을 국제 권고 수준으로 연장하기로 한 건데요. 기존 둔덕을 제거하고 부러지기 쉬운 방위각 시설을 재설치하거나 활주로 이탈 방지 시설 설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 14개 공항 중 무안공항을 포함해 광주와 여수 등 반 이상인 7개 공항에서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어제 방위각 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상반기 중 개선 작업을 마무리하겠다 밝혔습니다. 늘 비통한 참사가 있고 나서야 이뤄지는 개선 조치,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은 없길 바랍니다.